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틀 후면은 산타 할아버지 오시네요. 네. 그날도 오세요. 방송 같이 하게. 바쁘시겠어요? 산타도 하셔야 되고 방송도 하셔야 되고. 내일이죠. 내일 저희는 그쵸, 2부 때 방송도 할 거니까. 전 청취자로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아니요, 오세요. 왜 그러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원래 연휴에는 일하는 거잖아요. 저 조금 쉴게요. 네. 아니, 저 이제 쉬기 전에 또 질문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네요. 윤 대통령이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이 좀 강조된 얘기 같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조금 더 수월케 해주겠다라는 걸로 읽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이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또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콕 집어서 30년 주택을 언급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재건축 재개발의 기준이 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보면 노후 조건에 30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0년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으니까 이 30년이라는 기준 자체를 손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는 안전성도 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안전진단 부분을 손댈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사실 현장에서도 30년 넘긴 아파트들도 지금 재건축 못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후 연한은 넘었지만 안전기준 통과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아파트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요지인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엄격한 기준으로 지금까지 관리했던 것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환경이 확 좋아지면 가격이 좀 높이 뛰거든요. 네. 이런 경험에 따른 효과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좀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사람들이 그 집이 좋아서 산다기보다는 연수가 오래됐고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내가 돈 좀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수요가 좀 몰리고요. 사실은 자신은 안 살고 이 아파트를 사놓고 전세를 내주고 재개발되기만 기다렸다가 이 시세 차익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 그래서 이 재개발을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각종 규제가 이제 생긴 거죠.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었고요. 또 앞서 언급한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노후화하고 안전성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네. 이걸 굉장히 깐깐하게 보면서 재개발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좀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아무리 30년이 넘었다 해도 안전진단으로 보면 이거 안전에는 문제 없어.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못 들어가게 막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이번 정부가 올 1월부터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규제를 좀 완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중에 구조 안전성 비중도 좀 낮췄고요. 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금 풀어줬거든요. 또 뭐 이번에 대통령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까지 동원해서 이벤트 아닌 이벤트를 또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얘기도 좀 꺼냈으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인 규제 하나가 나올 것으로 지금 시장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 규제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킬 거란 예상도 있고요. 네. 그냥 30년 연한만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 구성이 엄청 좀 쉬워집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1, 2단지 아파트를 묶어서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1단지는 30년이 됐고 넘었고 2단지는 25년이 돼서 30년이 안 됐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30년 넘은 건축물이 60% 이상이면 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60%를 더 낮추는 거죠. 한 50%, 30%. 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묶어서 30년 된 아파트 하나 끼고 주변까지 묶어서 하면 쉽게 재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요. 또 30년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꼭 30년이냐? 30년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이냐? 이런 얘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거 환경 시설 등 주변을 종합해서 연수를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하겠다. 이런 것 아니냐라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아직은 확정된 게 없어서 아마도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얘기하면은 이 집값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집값이 좀 움직이게 될까요? 규제 완화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뭐 상승의 소재 재료로서 해석될 영향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엄청 뜨거울 때는 좀 바로 시장에 작용을 해서 시장이 네. 좀 뜨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은 정부의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반응은 없긴 한데 앞서 이미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이 정부 들어서 올해 초부터 조금 완화돼서 적용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만 163건이 통과됐거든요. 그런데도 이 재건축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죠? 그건 이제 사업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자재비나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올랐고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안 좋으니까 이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나 규제 때문으로 보기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더딘 게 사실은 시장 상황 때문이다라고 보면 정부의 지금 판단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주면 이게 풀릴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이게 해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서 추가로 또 규제를 풀어버리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때 그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또 한 번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또 윤 대통령이 아까 앞서한 발언 중에 몇 가지는 네.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그 노후 도심 개발 뭐 이런 게 재건축의 초점이 아니라 네. 주거 공급 측면에서 이걸 풀겠다라는 발언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용적률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아파트 한 채 있던 걸 뭐 그러니까 10층이던 걸 20층이든 뭐 30층이든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도심 과밀화하고 환경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이런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새 집을 찾아 도심을 떠나지 않게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지낼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도 했는데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소리긴 한데 이게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재건축되면 아파트 가격 너무 비싸져서 여기서 새로 사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네.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는 게 진심으로 새 집을 찾아서 나간다라고 만약에 판단하고 있다라면 이건 진짜 잘못 짚은 거잖아요. 서민들의 삶을 너무 모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집값 부담이 커지니까 사실은 외곽으로 빠지는 건데 재건축해서 다시 집값은 더 비싸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재건축할 때 공공임대주택 비중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업성 안 나온다고 또 난리 날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뭔가 갑자기 재건축 재개발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이런 얘기가? 집값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집값이 또 좀 빠지고 있어요. 올해 사실 특례 대출로 집값 반등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식을 것 같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DSR 규제까지 약간 회피할 수 있게 그 특례 대출을 좀 해주니까 이게 좀 시장을 받쳐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특례 대출을 좀 다시 정부가 죄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또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PF 쪽에서 지금 좀 불안하다, 뭐가 좀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건 상업용 부동산 얘기긴 한데 이게 폭탄 하나 터지면 부동산 시장 확 죽거든요. 건설 네. 경기부터 시작해서.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하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호재성 재료를 좀 내놓으면서 심리를 좀 좋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년에 부동산 쪽으로 새로 시행될 제도들 정부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주택 수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제도들이 좀 보여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 한번 얘기 나눈 청년 주택 드림 청약 저축, 뭐 대출 있었죠?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얘기 나온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네. 것도 결국에는 특례가 붙은 대출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에다 돈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올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특례라는 이름으로 공급한 돈이 40조 이상 들어갔는데 내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로 지금 예산이 27조 원 정도 잡혀 있으니까 또한 30조 원 정도 돈을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죽는 거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금 받쳐주겠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죠. 근데 부동산 PF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부동산 PF 지금 진짜 위험한 건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 태영건설 위기 이야기도 좀 들려오더라고요. 태영건설이 우리나라 시공 능력 16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꽤 큰 중견 이상의 건설사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20위권 안에 든 건설사까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중소건설사들은 더 어렵다는 얘기로도 익혀질 수 있죠. 그만큼 위험성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당장 태영건설은 위기설 부인했고요. 사실 위기설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시장에서 돈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뭐 부도 날 회사에다가 누가 돈을 빌려주겠으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는 뭐 태영건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태영건설 위기설이 나온 것은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성수동의 노후공장 부지를 오피스 빌딩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때문이거든요. 네. 이게 한 지하 6층에서 11층짜리로 이렇게 오피스 빌딩 짓는 400억 규모 정도의 사업인데 그렇게 보면 아주 큰 사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발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되는데 PEF는 사업 시행 초기에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네. 부지를 확보하는 자금들을 먼저 빌려요. 약간 이거는 금리가 좀 비싼 자금이긴 한데 이걸 빌려놓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건물 짓고 투자도 이렇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본 PF라 그래서 네. 본격적인 대출을 일으켜서 이 브릿지론을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브릿지론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태영건설이 만기를 10일 연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일 뒤에 갚을게라고 연장을 했다는 거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친구들 돈이 별로 없나 보다. 갚을 거면 빨리 갚지 10일만 연장했어? 라고 하면서 위기설이 확 돌았던 상황입니다. 10일 연장했다. 그럼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태영건설은 SBS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태영건설이 SBS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태영그룹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SBS를 만들 때는 태영건설 밑에 SBS가 있었는데 네. 이게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지금은 TY홀딩스라는 회사가 정점에 있고요. 그 회사가 뭐 SBS, 태영건설 그 외의 계열사들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태영건설이 문제가 생기면 SBS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어쨌든 뭐 태영건설이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 위에 이제 TY홀딩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금을 지원하느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자체 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테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태영건설은 몇몇 알짜 사업장을 매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도 매각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이렇게라도 하면 이렇게 해서 다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신용평가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조금 내비치고 있는데요. 네. 당장 한국기업평가가 태영건설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난달 말까지 태영건설이 가진 PF 관련 빌린 돈이 한 2조 9천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그 다른 대출로 차환해야 될 규모가 한 2조 3천억 원 정도다. 근데 그 중에 이른바 우발 채무라고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한 50% 정도, 1.2조 원 정도가 우발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우발 채무 중에서도 만기가 빨리 돌아야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1,900억 원 정도가 내년 2월 사이에 만기가 있는데 네. 이걸 막아낼 수 있느냐, 얼마나 잘 스무스하게 넘기느냐, 이게 아마도 태영건설의 관건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신용평가 회사는 태영건설의 현재 현금성 자산이 한 3천억 원 수준이니까 그리고 월별 또 회수되는 공사대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리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 바꿔서 이 질문까지만 좀 듣고 싶네요. 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됐을까요? 완화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라고 하면 어떤 회사 최대주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세금 부과하는 대주주의 개념은 국내 주식 투자는 투자해서 돈 벌면 세금 안 냅니다. 비과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웃기긴 해요. 돈 벌었는데 왜 세금 안 내느냐 뭐 이런 논란은 있는데 이건 차지하더라도 다만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10억 원을 연말까지 네. 내가 한 종목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걸 정부가 50억 원으로 상향해 주겠다라고 발표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100억까지도 올려주겠다고 대선 공약에서 얘기를 했던 상황이긴 한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의 형평성 차원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차원에서 보면 조금 반대로 역행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뭐 10억 원도 나오고 50억 원도 나오는데 저는 일단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네. 저도 해당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